현대전의 주력을 담당하는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꼽힌다. 최고 수준의 항법, 항공전자, 무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에는 슈퍼파워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정수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러시아, 중국, 유럽 선진국의 전투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경쟁은 총합적 국력의 각축장이자 미래 군사력의 판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20만에서 30만 개의 초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도전이다. 최소 10년 이상 수조 내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를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F-22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완성된 전투기가 기대에 못 미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개발국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현실이 높은 장벽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약대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의 시험용 전투기가 최종 조립을 시작한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 지는 20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완성되면 5년간 수백 차례의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KF-X 전력화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이후 120여 대가 순차적으로 양산돼 영공수호에 나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를 포함해 총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무기 획득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KF-X의 개발 사업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사업 초기부터 무모한 도전이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면서 최종 착수 결정을 내리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되는 A사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동체 설계 제작과 통합 전자전장비 개발 등도 험난한 과정이었다. 국내 기술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떨쳐내고 주요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속속 성공함으로써 KF-X는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금도 KF-X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국의 경쟁 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져 전력 증강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산 대수를 축소하고 외국 전투기를 도입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F-X 개발이 국익 차원에서 일거다득이라고 필자는 본다. F4, F5 등 노후 기종의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대 후반이면 우리 공군은 적정 대수보다 100여 대나 적은 전투기를 운용해야 한다. 그 공백을 외국 기종으로 메우면 초기 비용은 KF-X보다 덜 들겠지만 운용 유지비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들의 정비 및 성능 개량 비용은 갈수록 치솟는 실정이다. KF-X가 도입되면 운용 유지 예산 절감과 정비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한국형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직결돼 미래 공군력 건설과 자주국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출 시장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KF-X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스펙을 갖게 된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우리 공군의 주력이기도 한 F-16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급 전투기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X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KF-X의 민간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항공산업의 종아인 전투기 개발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파생 기술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F-X가 안보의 중추이자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동북아 하늘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각 축장이 되고 있다. 이는 첨단 전투기의 세대 교체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미국이 2005년 말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의 F-21을 실전 배치. 첨단 전투기의 5세대 시대는 본격 개막됐다. 그런 만큼 세계 군비의 65%가 지출되는 동북아에서 스텔스 바람이 비켜갈리 만무하다. 동북아 5세대 전투기 경쟁의 중심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있다. 현존하는 제5세대 전투기는 단두기종뿐이다. 하나는 제3세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된 F-22며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F-35 라이트닝으로 모두 미국산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일본이 F-22나 F-35를 수입하게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사실 동북아 스텔스 전쟁의 기폭제가 된 것도 일본이 미국의 전파 흡수 구조를 지닌 F-22 판매를 요청하면서부터다. 일본이 적기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나는 반사 면적이 무당벌레 크기에 불과한 F-22를 확보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힘의 불균형이 불가피해진다.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동북아 군비동향과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동북아 공군력 균형에 불안정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악태지역 공군력 활동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미국은 5세대 전투기의 판매 전략을 통해 힘의 균형 유지가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원심력을 벗어나기 위해 스텔스급 전투기 개발에 적극 나섰다. 중국은 F-21을 염두에 두고 첨단 전투기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 젠13과 젠14로 이름 붙여진 기종이 현재 중국의 선양과 청두 항공사에서 201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은 이들 기종을 개발하면서 러시아가 추진 중인 5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 계획인 미코얀 프로젝트 1.44를 참고하고 있다는 것이 미 정보 당국 분석이다. 러시아는 미코얀 프로젝트 1.44와 함께 스텔스 기능이 탁월한 Su-47을 개발 중이다. Su-47은 구소련 때부터 개발돼 온 기종이다. 기체에 특수도료를 칠하고 양날개가 앞쪽으로 휘어진 전진익으로 설계돼 탁월한 항속 능력과 기동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도 지난 2월 성능이 뛰어난 젠13, 젠14가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공군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12년 이후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F-15K가 미 공군의 F-15C나 F-15J에는 없는 300km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림 이하를 장착하고 있으나 5세대 전투기에는 열세이기 때문이다. 스텔스 전투기가 동북아 하늘에 몰고 온 먹구름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식의 나선형 군비 경쟁 탓이 크다. 이와 관련 전 부원장은 군비 경쟁은 사실상 경제력과 기술력의 경쟁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 대국인 일본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공공연한 군비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본이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F-22는 기동성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에서도 작은 초기 경보기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지만 대당 가격만 2억 2천만에서 2억 5천만 달러다. 10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 해 국방비와 맞먹는 220억에서 250억 달러가 필요하다. F-22의 등장으로 F-117 6대는 지난 3월 전투기 무덤으로 불리는 미네바다주의 톤우파 실험장으로 사라졌다.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 시대 세계 최고 수준 성능,
우리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F-35E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제작사인 미국 로키드 마틴이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에서 한국 정부에 납품할 F-35E를 제작하는 동안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 훈련을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 비행 훈련을 했다. 이번에 도착한 F-35A는 우리 공군이 2018년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6대 중 2대로 미국의 비행 훈련을 받은 우리 조종사들이 참여하는 수령 절차를 거쳐 올해 5월께 전력화된다. 4월 이후로도 거의 매달 F-35E 2대씩이 국내 도착해 올해 말까지 총 10여 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E 40대가 모두 전력화되는 시점은 2021년이다. F-35A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전력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다. L-스텔스는 레이더파, 적외선, 음향, 광학 등에 의한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최근 개발되는 고성능 전투기는 대부분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스텔스 기술 중 적레이더에 의한 탐지를 최소화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눈에는 보이더라도 레이더에는 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RCS란 레이더의 전자파가 반사되는 양을 감소시키는 개념으로 RCS의 크기는 항공기 크기가 아닌 스텔스 기술 적용에 좌우된다.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이기도 한 F-35E의 스텔스 기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레이더에 탐지되는 F-35A는 하늘을 나는 벌레 수준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는 적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아울러 적 전투기 레이더에도 탐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공대공 전투 때도 유리하다. 우리 정부가 2014년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당시 경쟁 기종인 F-15S와 유로파이터보다 가격이 비싼데 F-35E를 선택한 이유도 스텔스 성능 때문이다. F-35E를 선택한 대가로 우리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대수를 60대에서 40대로 줄여야 했다. 정부는 F-35E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F-35E 도입을 결정할 당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는 시기여서 북한 내 전략 목표를 은밀히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2018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만 대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특히 2018년 말 동해상에서 불거진 한일 레이더 위협 비행 갈등으로 일본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E 42대를 이미 도입했고 추가로 F-35E 63대와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독도 지역 분쟁 등으로 일본과 군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없으면 항공 전력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에 맞서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중국과도 이어도 관할권 등을 놓고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이자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을 삼둥반도에 실전 배치했다. 게다가 중국의 군용기는 거의 매달 한국방 공습들 구역에 진입해 우리 공군을 긴장시키고 있다. 통보도 없이 한국방 공습들 구역에 진입하는 중국 군용기와 이에 대응해 출격하는 우리 공군 전투기 사이에 자칫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항공 전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면서 유사시 미국 공군의 스텔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독도 혹은 이어도 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우발적 충돌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고성능 스텔스 기능이 구비된 전투기는 유사시 별도의 지원 전력 없이 최소한의 전력으로 은밀 침투 공격이 가능해 항공기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임무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확보 전망을 고려해 볼 때 주변국 대비 대등 또는 우세한 전력을 확보해야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